오늘 내용 어떤 거? 살짝. 오늘 저희 주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인간과 기계라는 주제로 아주 짧게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네. 자, 지금 여러분은 숨을 쉬고 계시죠? 네. 숨을 쉬지 않고 좀 있다 보면 죽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숨을 쉬어야죠. 숨을 쉰다는 게 뭘까요? 숨을 쉰다는 것은 공기를 들이마시고 무언가를 다시 내뱉는 겁니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냐면은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우리가 흡수를 하고 이산화탄소를 내뱉는 거죠. 몸 안으로 들어온 산소는 허파라는 곳에서 특별한 호송 열차에 태워서 몸 곳곳으로 보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산소는 우리의 상식과는 달리 여러분의 일반적인 믿음과는 달리 굉장히 독한, 유독한 그런 분자거든요. 산소는 아주 독이에요. 무시무시한 녀석입니다. 반응성이 강한 녀석이라서 특별 호송 열차에 태워서 그 호송 열차의 이름을 헤모글로빈이라 그래요. 그것 때문에 우리 피가 붉게 보이죠. 그렇게 호송 열차에 태운 산소를 혈관이라는 철도를 따라 몸 구석구석까지 전달을 합니다. 자, 그렇게 전달된 산소는 우리 몸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수십조 개의 세포로 되어 있는데요. 그 세포들은 다 산소를 받게 돼요. 그러면 세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 주로 탄수화물, 단백질 이런 것들인데요. 그런 물질들을 산소를 이용해서 태웁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연소라고 하는데 이것은 여러분이 불을 붙였을 때 불이 타는 것과 똑같아요. 사실 석탄을 태워서 기차가 움직이듯이 석탄이라는 것이 타는 이유는 석탄이 바로 3억 년 전쯤에 죽은 식물의 시체거든요. 석유도 수억 년 전에 죽은 곤충과 식물들의 시체입니다. 우리 같은 유기물들은 다 탈 수 있어요. 실제 그렇게 태워서 만들어진 에너지로 우리 몸을 이루는 세포들은 살아가고 있고요. 그와 똑같은 에너지로 석탄을 태워서 증기기관차가 움직이고 자동차가 움직이는 거죠. 사실 우리 주변에 움직이는 자동차, 비행기, 모든 기차 이런 것들의 에너지원과 우리 생명체가 살아가는 에너지원은 똑같은 연소 반응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생명은 기계입니다. 움직이는 모든 것, 살아있는 모든 것은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분자들, 원자들의 움직임과 그들의 결합과 끊어짐으로 에너지를 얻어서 살아가는 것이죠. 거기에는 인간도 예외가 아니고 우리 인간의 몸을 이루는 세포와 바퀴벌레 아니면 지렁이, 날아다니는 새를 이루는 세포들은 근본적인 수준에서 다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라운 이야기죠. 물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래 사람이 움직이는 것은 자동차와 비슷할지 모르나 나는 자동차와 다른 것 같은데 우리는 생각이란 걸 하고 감정이란 걸 갖고 있잖아.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 인간의 이런 의식, 생각 이런 것은 뇌에서 일어나는 일이고요. 뇌라는 것은 단지 신경세포들의 조합인데 신경이라는 것은 인간만 갖는 것이 아닙니다. 움직이는 동물은 대부분 가지고 있죠. 자, 움직인다는 것은 뇌에서 내린 명령이 손에 전달되어야지만 되는데 이건 인간만이 아니라 모든 동물들이 마찬가지죠. 아마 역사적으로는 한 5억 년 전쯤에 해파리에서 최초로 신경계가 나왔다고 믿어지고 있는데요. 이와 같이 신경계는 명령을 전달하는 전기 신호를 통해서 명령을 전달하는 체계입니다. 거꾸로 누군가 제 발을 만지면 그 신경 신호를 타고 전기 신호가 내 머리로 전달되는 걸 통해서 감각을 느끼기도 하는 거죠. 뇌는 단지 이런 신경세포들이 많이 모인 것에 불과해요. 그래서 머릿속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전기 신호가 끊임없이 이동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다예요. 물론 여전히 우리 인간은, 과학자들은 이 전기 신호가 어떻게 작용을 하여 인간의 정신을 만드는지, 의식을 만드는지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모르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인간의 두뇌의 작동 원리는 기계가 작동하는 것과 다르지 않고,
그래서 이 작동을 그대로 모사하여 유기물은 아니지만 실리콘과 반도체로 만들어진 어떤 기계라고 부르는 것이죠, 저희가. 거기에다가 이번에는 전기를 이용해서 전류를 통해서 마구마구 복잡하게 네트워크를 만들어 놓으면은 그것이 우리 인간과 거의 비슷하게 인공지능이라고 부르는 그런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알게 되었죠. 그래서 인간의 정신조차도 사실 그 근원에는 기계적 작용이 있다는 겁니다. 인간이 생명인 이상 인간도 기계죠. 제가 이렇게 하고 여기 앉으면 많은 분들이 되게 마음이 아프실 것 같아요. 그 기계라는 단어가 주는 어감이 우리에게 좋지 않은 쪽으로 돼 있어서 그래요. 저 사람은 기계적이야. 이건 좋은 뜻으로 쓰이지 않잖아요. 저는 지금 그런 의미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작동 원리는 이 자연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물질의 작동 원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고요. 끝으로 제가 할 이야기는 인간은 기계지만 특별한 기계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인간을 포함한 모든 동물들은 생존과 번식을 위해 살아가고 있어요. 인간도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지만 우리 인간종, 호모사피엔스라는 종이 생겨나면서 다른 동물들과는 약간 다른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그것도 역시 생존을 위해서였겠지만 호모사피엔스는 홀로 있을 때는 대단히 약한 종이에요. 우리는 혼자서 어디 밀림에 떨어지면 단 하루도 생존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우리 종이 이와 같이 이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그런 종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서로 협력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와 같이 이렇게 1,000만 1억 개체들이 서로 간에 긴밀하게 협력을 해서 이런 사회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동물은 이 지구상에 없습니다. 인간이 유일하죠. 그래서 인간은 이와 같이 서로 간에 전혀 모르는 존재들끼리 협력하기 위해서 어떤 가상의 존재하지 않는 상상을 만들어냅니다. 그 존재하지 않는 과학자들이 보기에 저것이 무언지 증명할 수도 없는 그런 상상의 산물들을 저희는 문화라고 부르기도 하고 윤리라고 부르기도 하고 도덕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이것은 인간만이 이해할 수 있지 외계인이나 다른 동물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죠. 하지만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 인간은 서로 간에 공감을 하고 협력하여 우리 인간이 지금 볼 수 있는 이런 거대하고 우리가 보기에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 과학의 영역은 아니에요. 인간이 만든 상상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것은 따로 우리가 과학과 별개로 따로 공부를 하고 따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주로 이 부분과 많이 겹치는 학문 분야가 저는 인문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기계고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른 동물과 지구상의 모든 또는 우주를 이루는 모든 물질을 연구하는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연구를 하고 이해를 해야 하지만 또 한편 우리 인간은 다른 존재들과는 다른 어떤 특이한 속성을 가지고 이런 인간의 문명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또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문학이라는 또 다른 어떤 방법이 필요하다. 이것이 인간과 기계의 관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걸 지우지 말고. 지우지 말래. 바로 같이, 들어가자. 예. 그냥 바로 같이, 들어가자. 예. 아우 바로 훅 들어오시려고 그러세요. 자, 그럼, 지금 바로 들어가실까요?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선생님 오늘 보니까 준비 많이 하셨어. 이게 보통 이게 약간 그 배틀 분위기야. 그 배틀 분위기야. 이게 딱 건게야. 이게 딱 건게야. 이렇게 약간 오늘 등장 걸음이 다르신데 오늘. 알겠습니다. 네, 좋아요. 김상욱 교수가 짧지만 아주 명료하게 그 소위 뭐랄까 에너지가 작동하는 체계, 그 뭐 인간과 그 기차나 결국 기본은 같다는 거를 그러니까 이 물이라는 것보다는 사실 우리 말은
사실 이거 것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더 가까운 표현인데 이 말을 내가 처음 했을 적에 나는 사실 가슴이 퍽 했어요. 이게 이 말을 쓸 때 우리 철학자 같으면은 오늘 하신 내용은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생명은 기계다 그러면 생명이라는 이 언어 이 서브젝트의 이 범위가 기계로 전적으로 규정되는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오늘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할 거는 생명은 기계와도 같은 한 측면이 있다. 이거를 말씀하신 거라고 난 봐요. 예? 그래서 그 생명은 기계다, 인간은 기계다 이렇게 규정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다. 상당히 이거보다는 더 복잡한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주어에 대해서 이렇게 비동사로 바로 연결하는 건 좀 위험하다. 조심하세요. 자, 이렇게 하고 오늘은 좀 저 물리학자하고 내가 배틀을 할 수는 없으니까 네. 그럼 내가 지지 뭐. 그러니까 우리 철학에서 특히 동양 철학적 사유를 가지고 그 인간과 기계, 그러니까 사실은 인간과 기계라는 말을 내가 여기 부제로 뭐냐면 과학과 기술이라고 하는 말로 얘기를 했는데 아까 그 에디슨을 물어보니까 이제 네. 주춤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과학자라고 하는 과학이라는 말하고 이 science라는 말하고 테크놀로지 기술 테크놀로지 이거는 아주 근본이 달라요. 사이언스 앤 테크놀로지를 할 때 사이언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히랍으로부터 그러니까 피타고라스니 이런 분들의 나는 결국 인류에서 나는 거의 인류의 운명을 결정한 가장 위대한 책 한 권을 꼽으라면 나는 유크리트의 기하 원본을 꼽습니다. 그만큼 우리 동양 철학자가 봐도 그건 도대체 읽어보면은 이렇게 기발할 수가 없어. 근데 그게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1 더하기 1이 2라고 말한다면은 여러분들이 당연한 걸 알죠. 근데 1 더하기 1이 2라는 현상은 현상적으로 우리 물질의 세계에서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들은 하나 더하기 하나 하면 둘이 된다 그러지만 하나가 이거하고 이게 두 개가 되려면은 정확하게 이거하고 이것이 완전히 같아야죠. 질량이나 부피나 모든 게 완전히 같아야 되는데 그렇게 같은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1 더하기 1이 2라는 건 알고 보면 이 현상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 더하기 1이 2라고 하는 이러한 것 자체가 우리의 관념이에요. 1이라는 관념과 1이라는 관념이 그러니까 이게 소위 수학이라는 거거든요. 수학이라는 게 수학이라는 건 현실적인 질서가 아니에요. 기하학도 그렇고 삼각형이라는 거 없어요. 이게 원이 아니죠. 이거 자세히 들어보면 뭐 수백 각형도 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유크리트라는 분은 하여튼 그런 사고의 원리를 가지고 뭘 증명하고 이것과 이것이 다르게 보이는 걸 다 연결을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 이 사이언스라는 말은 그저 뭐 옛날에 말은 knowledge라는 말이에요. 그냥 이 knowledge라는 말인데 뭐 디모데 전서인가 하는 데를 보니까 재밌더라고. 이게 그 영지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영지주의자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난동을 치는 거에 아주 분개를 했거든. 왜냐면 그노시스라고 그랬는데 그노시스라고 이 그노시스라고 하는 이거를 아주 신비로운 그 지식, 아주 자기 영험스러운 지식을 갖고 있다. 영지주의의 파들이 와서 교회를 막 이렇게 설치고 무당짓을 하고 그러니까 이거
깠거든. 그래서 그 그노시스에 현혹되지 말라고 그럴 때 그 킹 제임스 바이블이라는 데 보니까 그거를 사이언스로 번역했더라고.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그 성경에 그걸 사이언스로 번역했어. 그러니까 옛날만 해도 사이언스란 말이 뭐 17세기만 해도 그 오늘 같은 의미가 전혀 없는 거지. 그냥 뭐 지식, 영험스러운 지식 이런데 기본적으로 이 사이언스라는 거는 내가 얘기하려는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게 아주 그 간단하게 내가 간략화해서 얘기를 하니까 이거는 결국 절 보시면 그런 생각이 드시죠? 간략하게 해야겠다. 아니, 사이언스라는 거는 일종의 인덕티브한 거라 이 말이에요. 디덕티브한 거란 말이죠. 저 때문에 헷갈리시나요? 그죠? 맞아요. 디덕션이죠. 그러니까 연역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몇 개의 원리를 가지고 그걸 사고에 저기해서 계속 이렇게 연역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서양에는 전부 여기까지 뭐냐면은 불학적성 원리라든가 뭐 만유 인력의 법칙이라든가 전부 원리 법칙 이런 말이 붙어요. 서양의 과학사는. 근데 우리나라 우리 동양을 보세요. 뭐 인쇄술의 발견이라든가 이 화약이 저기를 한다든가 뭐 무슨 건축술이라든가 하여튼 뭐 보세요. 종이의 발명이라든가 이런 게 다 원리가 아니죠. 추상적인 원리가 아니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동방에서는 이거는 테크네라고 그래서 이게 이 기술이에요. 삶의 기술. 테크놀로지라는 거는 근데 삶의 기술로 가면은 테크놀로지가 나는 최고의 테크놀로지는 까치가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어? 까치가 자기 집을 짓는 거 보면 나는 보면은 야 내가 풍수지리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데 그거 보면 최고의 명당을 골랐고 그리고 집을 짓는 거 보면은 걔들이 이거 나무만 갖다 쓰질 않아요. 요새는 전선이니 이런 것도 다 현대적인 기물까지 다 응용해서 써요. 그리고 그게 그냥 엮은 게 아니라 한 번 이렇게 엮을 때마다 2부에서 이렇게 저기를 풀 같은 걸 내가지고 연결을 해요. 그리고 그 안에 구조 같은 걸 보면 가장 완벽하게 자기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듭니다. 심지어 이놈들이 딴 데로 이사를 가면은 여기 환경이 변해서 이거를 또 그대로 뜯어가요. 이야. 뜯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인간이 아무리 저기 해도 테크놀로지는 이미 까치 레벨에서 완성이 됐다는 이런 느낌이 든 거죠. 그만큼 이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연역적이라고 말한다면 어떤 의미에서 이제 귀납적이고 이렇게 심플하게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여튼 쉽게 얘기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역적이라면 이거는 귀납적인 거고 그래서 우리 동방 사람들이 결국은 18세기까지만 해도 테크놀로지라는 측면에서는 월등 서양보다 우월했습니다. 우월했습니다. 우월했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건축술이라든가 뭐 인쇄술이라든가 도자기 하나 만드는 실력만 해도 우리가 훨씬 우세했습니다. 우세했고 이 기술이란 삶의 art of living, 삶의 예술이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부족할 게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서양이 쳐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서양은 결국 한 뭐 200년 전 이거 그 전기와트가 한 18세기 말부터 그 정도지. 18세기 후반부터 뭐냐면은 이놈하고 이놈이 랑데뷰를 한다고. 사이언스와 테크놀로지가 랑데뷰를 해요. 그러니까 전기기관만 해도 그냥 기술적으로 뭐 떼가지고 뭐 수증기가 뭐 엄청난 힘을 내니까 한 게 아니라 그거는 여기 쓴 거 보면 기체역학이라고 하는 이론이 있어야
그런 발상이 나오는 거야. 그 기계를 만드는. 그러니까 여기서 완전히 사이언스와 테크놀로지가 융합이 돼서 서양은 한 200년 동안 막 19세기, 20세기라는 거는 이건 완전히 무지막지한 거예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런 괴물이 없는 거예요. 이게 사이언스 앤 테크놀로지의 랑데뷰라는 거는 이건 무서운 그러니까 이 연역 경험적으로 귀납적으로 경험 속에서 만들어가는 건 다 양반이지. 그건 조금씩 개선이 되고 그저 삶의 공간도 느린다 그래도 그런데 이건 예를 들어 어마어마하게 딱 그냥 머릿속에서 집을 딱 해놓고 젊은 공기를 타는데 탁 순식간에 집을 지어버리는 식이니까 이거는 과거의 우리 삶의 방식하고는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러한 사이언스와 테크놀로지의 융합에 의한 우리 이 최근 세의 전개라고 하는 거는 뭐 이제는 게임이 안 들어. 걔 앞에서 다 죽어야 돼. 하여튼 이 괴물 앞에서는. 그런데 이제 이런 거에 대강 사이언스와 이 과학과 기술은 다르다. 이분은 과학자예요. 기술자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 원리적인 사고를 계속 따라가면서 다양한 뭐 공부를 굉장히 넓게 했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 김상옥 교수 같은 사람들을 나는 상당히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알아야 되니까 우리가 과학이라는 건 뭔지 알아야 되니까 우리가 정치에 있어서도 민주주의라는 게 우리가 지들끼리만 정치를 해먹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속에 뭔 꿍꿍이를 국회에서 하고 있는지 청와대에서 뭘 하고 있는지 그걸 알자는 게 민주란 말이에요. 지금 사이언스 과학자들 내부끼리는 통하는 언어가 있어. 근데 그 암호화돼 있어요. 그게 수학이라는 암호화돼가지고 우리가 뚫고 들어갈 길이 없어요. 아까 여기 수학 때문에 이거 공부가 싫다고 그랬잖아. 과학 공부가. 저요? 아까 수리 때문에 수학 때문에. 힘들죠. 나도 그랬어. 나도. 숫자 너무 싫어. 동지야? 야, 처음 동급 해본다. 야, 그래서 나도 수학 때문에 수학을 못 해가지고 내가 사실 지금 생각하면 수학을 못할 이유가 없는 사람인데 수학 선생이 중학교 3학년 때 수학 선생하고 싸워가지고 그렇게 맞았어요. 내가 제가. 그냥 그럴 뻔했는데 참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선생님만 쳐다보면 수학이 싫어져 버렸어. 저런. 내 인생의 비극이야 내가. 내가 지금 생각하면 수학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철학이 제 궤도를 가는데 하고 내가 아주 한탄을 하고 있어 지금도. 그래서 지금도 내가 수학을 다시 공부하려고 그래. 학원을 나가서 공부하려고. 그런데 저한테 전화는 하지 마세요. 같이 가자고. 승철아 뭐하냐? 수학학원 가자. 안 돼. 딥. 근데 하여튼 그 서양의 사이언스라는 건 무서운 놈이에요. 무서운 놈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한번 동양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뭐냐면은 기계라는 말이 옛날에도 있었어요. 이게 기계라는 말이. 이 기계라는 말이 있었거든. 지금 현대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대부분의 우리가 쓰는 말은 일본 사람이나 중국 사람들이 이제 서양 문명을 받아들이면서 만든 말들이에요. 만든 말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거는 옛날 고전에 나와요. 이게 고전에 나오는데 이게 장자에 나온다고. 장자의 무슨 편? 천지편에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공자의 그 제자인 자공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 자공이라는 게 아주 공자의 학단에서 가장 그 돈이 많은 사람이고 사실은 자공이 없었더라면 공자가 오늘날에 이런 학단을 운영할 수가 없었어요. 이런 학풍을 유지할 수가 없을 만큼 그 사람은
막대한 돈을 벌어서 그 공자의 사상을 이 춘추 전국의 제국에 모두 뿌렸기 때문에 오늘 공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훌륭한 제자인데 이 자공이 초나라를 갔다가 이제 진나라로 오는 길에 어느 노인이 물을 깃고 있는 장면을 만나요. 물을 깃고 있거든요. 근데 어렵게 저 밑에 우물 끝으로 들어가서 내려가서 이 끌어올리고 그걸 하나하나 물동이로 지어 나르고 있는 노인이, 그러니까 자공이 있다가 그 안타깝단 말이야. 그 노인, 그 노인장 그 물을 퍼내는 뭐 이렇게 수차 같은 뭐 이렇게 하는 건지 하여튼 여러 가지 거기 설명을 했는데 복잡해서 그 잘 해석이 잘 안 되고 일종의 기계가 요새 같으면 이제 모타 펌프 같은 게 있다. 그러니까는 이 기계를 활용하시면 작은 힘을 들이고도 큰 효과가 나는데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 노인 내가 이렇게 하다가 그 얘기를 자공은 아주 순수하게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탁 보면서 네가 뭐냐? 하면서 누구의 뭐냐? 저는 공자의 제자로서 이러이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놈의 제자구나. 그러면서 이 양반이 하는 말이 기계가 내가 기계를 모르지 않았다. 그러나 기계가 있으면은 반드시 기사가 생긴다는 거야. 기계로 인한 일들이 생긴다는 거야. 아직 자동차 하나 집에 갖고 있는 건 빨리 가니까 좋지만 그러면은 뭐 배터리도 갈아야지, 뭐 빵꾸도 나면 어디 또 가야지, 또 검사도 맡아야지. 일이 많이 생긴다고. 쓸데없는 기계는. 기사가 많이 생기면은 그 다음에는 뭐냐면 기사로 인해서 기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기심. 이 기심이 사람에게 깃들기 시작하면 인간의 순수한 마음이 다 사라지고 게으러지고 나태하고 그러면서 편한 것만 구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 기심은 인간의 본심을 망쳐버려서 도가 깃들 수가 없게 된다. 야. 나 여기 그러면서 한 말이 오비부지. 내가 그거를 모르는 게 아니다. 오비부지. 수이불이야. 그건 부끄러워서 하지 않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아까 내가 인간은 기계다 이렇게 딱 써놓으셨는데 내가 좀 가슴이 컥 맥혔다는 게. 오래 가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 뭐냐면은 이 말이 이게 굉장히 대단한 말이에요. 지금 이 얘기가. 그래서 어떤 의미로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세계 문명을 놓고 볼 때 사실은 최근 200년 동안에 이 서구 문명의 이 소위 말해서 이 과학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경외감을 가졌어요. 하나님 바라보는 것보다 더 실제적으로 더 경외감을 가지고 바라본 거예요. 근데 오늘 이게 2000년 전이 지난 오늘 이 장자가 뭐 BC 300년경 사람이니까 맹자하고 동시대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가 뭐 2300년 전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오늘 볼 적에 과학 이대로 좋은가? 예? 과학 이대로 좋은가?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될 때가 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은 사실은 오늘날 이렇게 잘 생각을 해보면은 동양인들은 이런 바람은 참 내가 너무 동양 철학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쫄리게 되는데 사실은 뭐냐면 동양인들은 이 과학의 발전이라는 걸 의도적으로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문명의 진로. 이것이 왜 그러냐면은 자 보세요. 여러분들 잘 아는
말에 이런 게 있어요. 도가도 비상도란 이 한마디만 가지고 얘기를 해보자. 이 아주 쉬운, 누구나 다 아는 노자 도덕경의 첫말인데, 요 한마디만 하면 여러분들이 이 동양 사람들의 사유를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뭐냐면은, 도라는 것은 여러분 알잖아요. 뭐 하나님이라도 되고, 뭐 이 천지자연의 이법, 모든 과학 법칙이라도 되고, 우리 인생의 길이니 뭐 이런 거 다 있잖아요. 하여튼 도라는 게 길이란 말이야. 이 모든 길. 뭐 만유인력의 법칙도 결국 이 전체의 길을 생각하다 만들어낸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게 길인데 way, 따오. 근데 이건데 이 도를 여기 이제 도라는 게 이 동사가 돼 있거든요. 동사가 이게 같은 도지만 이게 동사로 쓸 적에는 말하다 이런 말이 돼요. 짱따오 현대 말도 짱따오 그러면 말한다 그런 의미거든요. 따오 뿌커따오 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따오 도를 따오 이 도라고 말한다면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도라고 말한다는 건 도라고 개념화한다면 도를 이게 살아 움직이는 이 세계의 도를 물리라고 하는 이 도를 하나의 나의 언어 개념 속으로 집어넣는다면 이런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여기 살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여러분들이 저 사람 돌이라고 딱 여러분들의 개념 속에 집어넣는 순간 나는 여러분들 속에서 돌은 개념화돼요. 개념화된단 말이니까 도라고 이 말한다면 개념화시킨다면 conceptualize down 그 개념화된 도는 여기 상도가 아니다 이거거든요. 상도가 아니다. 근데 이 한마디에서 사실은 우리 김상욱 교수가 쓴 이 떨림과 울림이라고 하는 이 책이 상당히 귀한 책인데 이 떨림과 울림이라는 말과 이게 상통하는 말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완전히 개똥같이 번역을 한단 말이에요. 99%가 전 세계의 99%가 이거를 번역을 동양 철학의 대가라면서 다 엉터리로 번역을 해요. 그러나 내가 대만에서 공부할 때 우리 방동미 교수가 세상에 이런 무식한 놈들이 있냐고 그냥 열을 내셨는데 이거 무슨 얘기냐면 도를 도라고 말한다면 그 말하여진 도는 상도가 아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부가 영원 불변의 도가 아니다 이렇게 번역한단 말이에요. 상이라는 걸. 근데 상이라는 건 이건 항상 상자거든요. 항상 상. 항상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이라는 거는 영원 불변이 아니라 항상 그러한 도. 변하는 거예요. 근데 변화의 항상성을 말한 거지. 그 변화가 없다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영원 불변의 도가 아니다 그러면 영원 도를 도라고 말하면 그거는 영원 불변의 도가 아니라는 거는 그런 영원 불변한 플라톤이 말하는 아까 말한 기하학적인 이데아의 세계를 긍정하는 게 되는데 사실은 이 말은 뭐냐면 노자의 이 말은 이 이데아의 세계, 아이디아의 우리의 관념의 세계라든가 개념화된 세계 이게 다 개똥이라는 거거든요. 이게 항상 변화하는 그 도의 세계를 말해주지 않는다. 그러니까는 개념화되고 언어화되는 세계. 예를 들면 쉽게 했잖아요. 사랑, 나 I love you, 사랑. 근데 사랑이라는 건 그 실제로 말이 아니거든요. 이 몸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사랑이라고 말해버리면은 그것은 항상스러운 그 사랑이 아니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거 쉽게 이해가 가잖아요. 근데 그걸 영원 불변의 사랑이 아니다. 그냥 이 서양의 열팍하게 I love you 이러면서 영원히 난 널 사랑해. 이게 개똥 같은 얘기 아니야. 그게. 사실은 사랑이라는 게 뭐 영원 불변할 수가 있는 거야. 그게 기껏해 뭐 몇십 년 살아다 죽으면 끝나는 건데
그러니까 도가도 비상도라는 게 뭐냐면 여기에는 우리 동양적 사유에는 이 불변이라는 말이 없어요. 이 주역의 세계관에는 불변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리고 불변이라는 말이 나와도 이거는 사실 뭐냐면 지속이라는 의미예요. 변화의 지속이라는. 그러니까 여기 이 떨림과 울림이라는 이것도 뭐냐면 모든 게 떨리고 있고 울린다는 거예요. 이게 변화가 없는 것은 없어요. 변화가 없는 존재는 없다고. 그러니까 물리라는 것, 물리의 세계로 들어가면은 이 개념화되고 이런 것을, 그러니까 양자역학이라는 것도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이 그 인간의 인식과 물과의 관계에서 성립하는 문제라는 거거든요. 그 객관적으로 물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소립자의 세계에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자, 하여튼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 동양인들은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아까 얘기하는 이 할아버지의, 아까 그 할아버지의 얘기랑 같은 거예요. 뭐냐면 도를 도라고 한다고 할 적에 이거를 언어 속에 집어넣는 거, 이 언어를 부정한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인간의 이 서양적인 의미에서의 이성이라는 것까지도 부정해 버리는 거예요. Language and reason을 부정했기 때문에 사실은 서양과 같은 사이언스는 태어나지 못하는 거죠. 이러한 가치관 속에서는. 그러니까 근원적으로 그런 인간의 그 지금 서구적인 의미에서 이성이라든가 개념이라든가 그러니까 말장난 이거에 대해서 회의를 느꼈어요. 우리 동양인들은. 그걸 의도적으로 이런 철학이 있다는 거는 분명히 의도적으로 막은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오늘날 뭐 알파고가 됐던 기계라는 문제가 이게 아까 대두가 됐는데 뭐 IQ가 뭐 한 100 정도 되는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거를 할 수 있는 기계는 한 2, 3년이면 다 맞는데요. 그런 인공지능이라는 게,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라는 게 이 책 보고도 좀 알았는데 결국 나도 의학을 공부했으니까 시냅스가 뭔지는 알거든. 이 신경의 시냅스 구조라는 게 그게 하여튼 신경 절단 물질의 시냅스의 그 다양한,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그 단순한 전기 신호로만 이진법으로 진행하는 그것이 아니라 이 시냅스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어떠한 입력을 해도 우리가 입력한 데이터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이제 이머전스라는 게 거기서 어떤 창발성, 새로운 성격의 게 나올 수 있다. 그러면은 그야말로 막말로 인공지능이 뭐 시에도 쓸 수 있는 거 아니냐. 인간과 감정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게 그런 세기까지 가지 않을까 모르세요. 아까 이제 우리 대화를 해봐야 되겠지만은 난 그거까지 인정한다고. 그러나 개똥이라는 거야. 그거 해봐야 절대 내가 쓰는 시를 영원히 못 써요. 그 쓸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 상황에서 내 창조를 느끼는 시를 쓸 수 있는 인공지능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세에서 인간의 영역이라는 게 그런 특수한 데 있는 게 아니라 이 매스 사이어티에서는 이 대량 사회에서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할 수 있어요. 앞으로 인공지능이. 우리가 뭐 어디 가서 해봐야 뭐 날르는 청소하고 뭐하고 모든 이제 물리적인 우리의 이거를 다 할 수 있다. 그 우리가 문명을 건설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양의 90% 이상을 이제는 인공지능 로봇가 해결할 수 있다면 이거를 그대로 여러분들은 당하고 볼 것이냐? 나는 이거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규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계에 대해서도 윤리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시민단체고 국회고 정부고 이런 거를 과연 어느 기업이 해서 하자면 그 기업에다가 그걸 한다면 몇천 배 세금을 물려야 돼요.
그거 할 수 있는 인간들이 과거에 하던 양의 세금을 물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한 모든 것이 앞으로 우리는 이 기계라는 문제에 대해서 엄청난 지금 위기에 와 있다는 거야, 이 문제가. 그런데 서양은 기계, 이걸 과학이라고 하는 전제 속에서 막 밀어붙이는 거야, 지금. 그걸 기업이 결탁해서 나쁜 짓 다 해먹으면서, 이건 과학적인 진리니까 어쩔 수 없는 역사의 진보가 아닙니까? 개똥이다, 이래. 그러니까, 우리가 막자는 건 과학의 진보, 이런 물리학자들이야 죄가 없어요. 그러나, 히로시마에 원폭이 떨어졌을 때 하이젠베르그나 뭐 닐스 보아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아인슈타인이고 다 눈물을 흘리면서 슬퍼했단 말이야. 우리가 이거 만들 때 내가 EMC 자승 이 공식 가지고 이거 원자폭탄 만들어라는 게 아닌데, 만들 가능성은 있지만 이건 안 만들었어야 되는 거야. 그냥 왜 일본 사람들 뭐 그 악독한 짓을 했었는데 뭐 원자폭탄 하나 빨리 떨어뜨려서 깨끗하게 해결하는데 뭐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왜냐면 거기서 희생당한 사람은 아무 일본의 천황과 관련 없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히로시마 원폭에 죽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런 것이 거기서뿐만 아니라 미국이 거기서 조금만 노력을 해서 그거를 군사적으로 평화롭게 끝냈어야지, 그 원폭으로 끝낸다는 게 인류의 비극을 예고한 거예요. 앞으로 계속 이러한 경쟁이 인류사를 지배하게 되리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과학의 발전이라지만 그 어마어마한 EMC 자승도 선택을 잘못해온 거예요. 그거에 그 법칙의 전개 과정에 우리가 역사가 선택을 잘못해온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지금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시기가 왔다. 그래서 내가 이걸 생각하면 아주 슬프다니까. 이런 문제를 우리가 슬픈데 내가 하나 그래도 그냥 끝내기가 좀 뭐하니까 한 얘기만 더 해줄게. 그 장자 삼목편에 보면은 요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관계돼서도 똑같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이제 뭐 선거도 지났고 그래도 우리나라가 안정돼 있고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하는 자세가 그게 무슨 정부가 어떻게 시책을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우리 국민이 공동체 윤리가 살아있는 유니크한 지구상의 훌륭한 문명의 모델이라는 걸 입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도 우리가 심각하게 지금 문명에 대한, 아까 내가 기계에 대한 윤리적 규제라는 문제를 만들어 생각했듯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뭐 박쥐 어쩌고 저쩌고 그러지만 사실은 뭐냐면 인간이 이 환경 오염이라든가 이 하다못해 그 위대한 바다 같은 걸 그냥 쓰레기장으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엄청난 소비 문화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만들었을 수도 있어요. 자, 이런 문제를 놓고 이 장자가 어느 날 나가서 이렇게 보니까 갑자기 그 독수리가 하나 나타난 거야. 큰 날개를. 그래서 얼른 가서 화살을. 지난주에 호랑이 나왔었거든요. 독수리 나왔어. 얼른 가서 쏠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저 독수리가 쫙 꼬나보고 있는 거야. 뭘 꼬나보냐면은 까치를 잡으려고. 이렇게. 근데 까치를 또 이러고 보니까 그놈이 뭐냐면 사마귀를 먹으려고 떠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또 보니까 사마귀가 개미를 먹으려고 있는 거야. 자, 이 순간에 그냥 땀을 뻘뻘 흘리면서 움막 속으로 들어가서 막 덜덜 떨어요, 장자가.
그래서 제가 선생님 이거 웬일이십니까? 야 인마 그것도 모르냐 그래. 그 순간에 누가 내 뒤에서 쏘고 있으라고 했냐. 누가 나를 꽂고 있었겠냐. 근데 문제는 우리는 그 생각을 못하는 것이죠. 지금 솔개를 쏠 생각을 하면서 이 순간에 자기를 누가 꽂고 있냐는 걸 생각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는 여태까지 뭐 플라톤 이래, 피타고라스 이래, 유크리트 이래, 만유 인력의 법칙을 쳐 오늘날까지 마음 놓고 그냥 화살질 해온 거예요. 그 화살이 자기한테 온다는 거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사실은 너무 당연한 겁니다. 오늘 좋으세요.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도 우리가 그걸 대적적으로 박멸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거기에 대해서 반성을 하면서 우리 삶의 자세를 바꾸고 이 문명을 대전환을 이루어야 할 시기가 왔고 나는 그런 나의 생각에 이런 과학자들이 동조를 해서 새로운 정말 문명을 건설해야 할 시기다. 이 말로 오늘 끝내겠습니다.